수도권 이코노미 매주 금요일은 생생한 생활경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뭘 선물을 해드릴까 고민들이실 거고요. 건강식품을 사드리거나 혹은 또 상품권을 드리거나 이런 분도 많을 텐데요. 부모님들의 건강이나 노후를 위해서 좋은 금융상품을 마련해드리면 어떨까요? 굉장히 실속 있고 좋겠죠? 오늘 관련된 이야기합니다. 유재덕 IFA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게요. 일회성으로 상품을 드리는 것보다 부모님들을 위한 금융상품을 들어드리면 오랫동안 행복하실 거 아니에요? 어떤 상품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버이날 아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5월의 가정의 달이라서 돈들이 좀 많이 나가실 텐데요. 오늘 어버이날 맞아가지고 부모님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분들이라면 좀 부모님을 위해서 좀 꼭 알아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안내해 드릴 사항은요. 여러분들 의료 실비 보험들 많이 가입되어 있을 텐데요. 작년까지는 작년 7월까지죠. 그 어르신들, 노인분들 상대로 해서 의료실비 가입이 좀 어려웠고 연령도 좀 낮았었는데 작년 7월부터 좀 확대가 됐는데 그거 간단히 안내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비과세 종합저축이라고 올해 1월 1일부터 신설된 고연령자를 위한 종합저축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부모님 노후 준비가 좀 잘 안 돼 있거나 또는 이제 연금으로 이제 생활이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주택연금에 대한 안내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거나 만나면 제일 먼저 여쭙는 게 건강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 실손보험, 특별히 어르신들을 위한 보험이 지난해 8월부터 그러면 가입 요건이 좀 쉬워진 겁니까? 상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소대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의료실비보험이 현재 우리나라 한 3,500만 명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질병에 대해서는 65세까지, 상해에 대해서는 이제 70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했는데요. 작년 8월부터 공이, 질병과 상해 공이 80세까지 가입이 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표를 보고 주요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의 이제 구조는요, 일단 만기는 이제 1년마다 자동 갱신형이지만 1년에 한 번씩 이제 보험료가 조금씩 변동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재가입은 3년 후에 재가입을 해야 하지만은 내가 질병이나 상해를 많이 입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일단 가입이 되었기 때문에. 가입 연령은 말씀드린 대로 노후 실손의료보험은 61세부터 이제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아까 80세라고 그러신 건 뭐예요? 75세인가요? 80세라고 했나요? 75세가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75세가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상품은 질병과 상해 의료비 선택해서 가입이 가능하시거나 둘 다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보생 한도는 이제 연간 1억 원입니다. 입원이나 통원을 합산해서 1억 원이고요. 다만 통원을 했을 때는 회당 100만 원 한도로만 보장을 해주고요. 이제 공제 금액이 있는데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병원비로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다라고 가정을 하시면요. 한 20%에서 30%는 자기 부담을 하면 되고 한 700에서 한 800만 원 정도는 돌려받는 그런 구조의 상품이다라고 보면은 좀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험하시는 분들에게 늘 불만의 목소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병 있는 분들이 보험에 들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또 보험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어르신들은 또 대부분 이제 기존에 질환을 좀 앓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롭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선전에서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을 시켜준다는 보험들은 대부분 이제 조그만 상해나 사망 위주의 이제 보장을 좀 해주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의료실비 보험은 말 그대로 모든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서 웬만한 것들은 다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가입 조건이 사실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대부분 한 80% 이상이 만성 질환을 좀 갖고 계신데요. 또 이제 그 중에 한 50% 정도는 또 고혈압이나 당뇨 그렇죠. 많이들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건강 검진을 했던 심사 자료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건강 검진 서류를 제출을 하시고 이 보험사 기준에 충족이 되신다면 가입이 좀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혹여나 내가 만성 질환이 있을 경우에 부담보호 제도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고혈압을 제외한 다른 질병들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는 그런 기준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유념하시고
부모님 건강을 위해서 조금 좀 번거롭겠지만 그런 서류들을 좀 제출하셔서 부모님 보험이 좀 가입 가능하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자식된 도리가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또 건강할 때 들어놓아서 질병이 생긴 다음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1년마다 갱신을 하니까 네. 보험사가 손해나는 일은 안 한다니까요. 맞습니다. 방송 보시면 또 보험사 계신 분들은 좀 불편하시겠지만 네. 그래서요, 이 어르신들을 위한 실손보험은 대략 보험료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이제 보험료가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뭐 연령이라든지 성별에 따라서 보통 이제 의료 실비만 가입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 2만 원에서 한 4만 원 정도면은 월 보험료 충분히 좀 가능하시고요. 만에 하나 좀 가입이 좀 어려운 상황에 질환을 갖고 계시거나 그 건강검진의 기준에 충족이 안 되신다면 뭐 부모님을 위해서 병원비를 모으는 것들이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으니까요. 자녀분들이 좀 십시일반해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3남매인데 매월 한 10만 원 정도씩 월 한 30만 원씩 모아서 저희 부모님도 이제 보험 가입이 안 되시는 80세 이상의 연배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병원에 가시거나 또는 뭐 청각이 안 좋으시면은 그 비용을 우리들이 모은 돈으로 이렇게 해결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못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번 기회에 이렇게 자식분들이 이렇게 돈을 좀 모아서 부모님 병원비에 대응하는 좀 현명한 지혜를 좀 기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우신 또 방법을 형제들이 소위 이제 형제 사적 보험을 하나 만드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대비를 하시면 목돈이 들어가는 걸 좀 막을 수가 있죠. 물론 이제 가입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의료 실손을 들으시면 좋고요. 의료 실비에 이어서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비과세 종합저축이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던데요. 이 비과세 혜택이 연령이나 이런 게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작년까지는 이제 생계형 비과세 저축이라고요.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3천만 원까지 이제 비과세되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올해 이제 한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까지 이제 가입이 좀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가입 기준의 연령이 올해는 만 61세부터 가능하고요. 그래서 1년에 한 살씩 늘어나는 건데요. 내년에 그럼 62세.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현재 61세 이상이신 분들만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5천만 원까지 이제 비과세이기 때문에 요즘 뭐 금리가 워낙 낮죠. 뭐 예를 들면 한 3% 정도 뭐 은행 금리를 준다 그러면요. 연 한 15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받으실 텐데요. 그거 이제 이자 소득세 15.4%로 이제 전액 비과세 해주기 때문에 한 24만 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비과세 상품하면 주로 이제 은행의 예금 적금만을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군요. 상품이 다양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 이제 은행을 많이들 이제 방문하시다 보니까 예적금만 있는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자 소득세 하면은 이제 채권 관련된 상품에도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생소는 하겠지만 ELS라는 상품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해외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배당 소득세를 이제 과세를 합니다. 15.4%를 과세를 하는데요. 그 세 가지 상품에 대해서 뭐 최근에 저금리이기 때문에 좀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채권형 펀드는 저위험, 뭐 은행 금리보다는 좀 높지만 저수익의 구조의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뭐 해외 채권형 펀드라든지 국내 채권형 펀드가 뭐 은행 금리보다는 그나마 한 1, 2% 정도의 금리를 좀 더 주는 그런 상품들이 있으니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ELS가 있습니다. ELS는 이제 그 주가 지수와 연동이 돼서 요즘은 또 월 지급식의 ELS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이제 해외 주식형 펀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작년이나 이렇게 보시면 이제 중국이나 또는 이제 유럽, 이런 이제 주식형 펀드들이 상당히 수익률이 좋았는데요. 나름 이제 고위험, 그다음에 고수익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은 이제 어르신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우시니까 자녀분들이 같이 방문을 하셔가지고 금융기관에 가서 전문가의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들으신다면 좀 저금리 시대에 목돈을 운용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들어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불 담보로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최근에 가입자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던데요.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주택연금 가입자가 이제 2007년 7월부터 이제 그 상품이 발매가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뭐 홍보라든지 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부동산이 어떤 상속의 개념으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입자가 많지 않았지만 2012년부터는 한 연간 5천 명 정도 이상이 현재 가입을 하고 있어서 현재 한 2만 5천 명 정도 가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기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연령은요, 과거에는 65세 이상이었지만 현재는 60세 이상의 1주택 소유자일 경우에 부부 기준이겠죠. 가입이 좀 가능하고요. 다만 그 이제 주택의 가격이 시가로 한 9억 원이 넘어가면은 가입이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가입 기준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택연금 가입이 좀 가능하고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여태까지 이제 그 어떤 부모의 입장이나 어떤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이 주택이 상속의 개념으로 많이들 생각해서 내 집만은 절대로 뭐 팔아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요즘은 뭐 노후 자금이 이제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또 고령화 사회에 맞춰가지고 이런 주택연금도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님께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택연금 가입자는 초기에는 부진했는데 점차 늘었다 그랬어요. 앞으로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네, 늘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상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경제 활동을 하는 자녀들이 자녀 교육 자금이라든지 뭐 생활비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부족하죠. 그래서 제대로 이제 부모님 용돈이라든지 생활비를 드리는 가족들이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거주하는 주택을 활용하는 이제 방안이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속의 개념에서 이제 노후를 위한 준비 자산의 주택의 개념이 좀 변하는 추세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입 연령 기준이 과거에는 65세였지만은 60세 이상으로 또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접근하실 수 있는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은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복잡했지만은 최근에는 일시적으로 2주택자일 경우라든지 또는 상가나 주택을 같이 복합 용도로 쓰는 경우에도 주택의 2분의 1 이상의 지분을 차지한다면 주택연금에 좀 가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잡고 주택연금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는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아마도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주택연금을 가입했는데 시중금리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시중금리가 떨어지면서 받는 연금액도 줄어드는지 금리가 떨어지면서 그게 궁금하고요. 주택연금의 장단점을 한번 다시 비교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주택연금 장점이 일단 많이 있겠죠. 물론 단점도 있을 텐데요. 장점부터 제가 화면을 보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장점은 내가 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지만 쫓아낼 수 없습니다. 살면서 연금을 받는다. 평생 죽을 때까지 거주를 하고요. 그러니까 지급 보장은 뭐 당연한 거고 공적 보증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국민연금과 유사한 형태겠죠. 나라에서 이제 지급을 보증하는 거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주택연금은 받을 수가 있다. 그다음에 낮은 적용 금리는요. 어차피 이제 주택연금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이자를 일부 내면서 연금을 받는 형태의 상품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적용되는 금리는 한 2.8% 정도의 낮은 이자율을 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세제 혜택은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이들 해주는 것들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설정 금액이 한 2%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또 한 1.5% 정도로 낮춰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음 장점이 있는데 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주택연금의 장점.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만약에 내가 연금을 받다가 죽었을 경우에 집값보다 많이 받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집값보다 덜 받을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례는 주택을 나중에 처분했을 때 연금을 받은 지급 총액이 더 많았을 경우에는요.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억 원짜리를 지금 연금에 가입을 한 다음에 내가 3억 원 정도를 받은 다음에 사망했을 경우에 2억 원은 상속인한테 넘어가는 거고요. 다만 연금을 더 많이 받았을 때 그럼 과연 상속인이 받은 금액에서 더 내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나라에서 이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걸 아시면은 좀 장점이 많다라는 걸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점 몇 가지가 좀 있겠죠. 네.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 보증 보험료가 한 1.5% 정도가 되는데요. 환급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연하게 좀 해주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이고요. 또 이제 국민연금처럼 물가 상승률만큼 상승되는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연금을 지급받는 다양성도 좀 고민을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주택연금 가입자는 앞으로도 좀 많이 늘지 네.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님을 위한 재테크, 부모님을 위한 금융상품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유재덕 IFA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